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 동안 집값이 빠진다고 하면 뭐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금 집값에 반토막 나는 경우들도 많을 거다. 앞으로 나타날 현상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네, 미분양 물량 잔뜩 늘어날 거고요. 근데 아직 초기예요. 정점을 찍을 때가 주택시장의 바닥권일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집 사야 돼요. 막 이런 젊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 반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부동산 시장은 향후 5, 6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인데 네. 부동산 시장 사이클상 네. 뭐하러 지금 살려고 그러냐. 지금 되게 위험한 구간이다 오히려. 네.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은 그 경기를 매우 빠르게 선반영하기 때문에 1, 2년 정도의 조정으로 웬만한 그 경제적인 충격은 다 반영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보통 한 6, 7년, 7, 8년 오르고 그다음에 5, 6년 하락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인생을 오래 안 살고 부동산에 관심을 오래 안 가진 젊은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그걸 알아요. 웬만큼 알아요. 이거 사이클 네. 요거 있잖아요. 이게 네. 저도 궁금한 게 부동산은 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주식은 네. 그 부동산 긴 사이클 중에서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은 뭐 과거에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2008년 경제위기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 고점에서 1년 몇 개월 만에 바닥을 치고 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가장 길었던 조정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일 때인데 그때도 1년 반 조금 더 걸렸나? 고점부터 바닥까지 진입하는데 근데 지금 이번 경우에도 지난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한 4월, 5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미. 그래서 사실 조정을 웬만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남기시는 게 주식 이제 내년에 네. 좀 금리가 뭐 떨어지진 않더라도 네.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되고 네. 뭐 횡보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럼 주식 시장이 반등할 거고 네. 그럼 그거와 맞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거다 이렇게 같이 갈 거다 자산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더 이상 이제 그 고공행진하다가 계속 오르다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게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반기 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리가 다시 네. 이제 도로 인하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의 안도감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반등, 주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최근에도 보면 이게 주식시장도 보면 코스피 지수 1년 또는 그 고점에서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반등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한 뭐 2,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예, 잠깐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는 그 정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한 5, 6년 정도는 떨어진 게 보통 그 정도 하락 사이클을 그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외환위기부터 따지면 외환위기 직후의 바닥부터 2006년 말 2007년 초까지 서울 강남부터 이제 버블7은 다 올랐거든요. 그럼 7, 8년 올랐죠. 근데 그 이후로 2007년 또는 길게 뭐 조금 짧게 잡으면 2008년, 2009년 이제 경제 위기 때 그때로부터 2013년까지 계속 예, 내리막길이었잖아요. 큰 흐름에서 보면. 예. 그런데 그때가 가계부채도 훨씬 적었고 집값도 훨씬 덜 오른 상태에서 그 조정을 받았는데도 5, 6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뭐 가계부채도 훨씬 더 뭐 2.5배 이상 늘어나 있고 집값도 그때에 비하면 거의 뭐 단기간에 특히 2013년, 14년 정도의 바닥에서 보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2.5배 가량 올랐기 때문에 그때보다 사실 조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2차 전지 섹터에 그냥 투자하시라. 5년 동안 투자하시면 그동안 수익이 최소 몇 번은 쌓일 거다.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젊은 분들이라면 지금 그냥 집값 조정 조금 받았는데 다시 오르지 않을까. 주식시장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향후 5, 6년 동안은 집값이 하향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에 5년 동안 투자해서 수익 낸 걸로 예, 꼭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그 5년 후점, 6년 후점
그때 집값이 바닥권 근처에 있을 때 그때 그냥 빚내지 말고 예,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 오손도손 살아가질 그런 집으로 사시라.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예, 자기 어떤 살아가면서 집 한 채는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뭐 꼭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집이 없어요. 예, 뭐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어쨌거나 이제 사람마다 이제 철학이 다르겠지만 그냥 가족들이 이제 의탁할 예, 생활할 그런 집이 필요하다면 5년 후에 그냥 빚 없이 그렇게 집을 사시라. 예, 그럴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사면 예, 2차 전지 섹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주는 그 기회를 네. 예, 날리면서 예, 예, 그리고 빚 많이 내서 예, 비싼 이자 부담 물어가면서 그 고생하시냐. 마음 고생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아마 이 흐름을 거꾸로 하시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해서 5년 동안 수익 잔뜩 내서 5년 후에 빚 없이 집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착한 가격에 사시는 분하고 거꾸로 지금 무리하게 빚내서 2차 전지 섹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대신에 그 자금으로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서 사시면 제가 볼 때는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지만 아마 10년 후쯤 경제적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 나실 겁니다. 네. 예. 그 지금 그 집값이 2020년 또 많게는 2019년까지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참 더 내려가야 되죠. 여기서도 더 내려가요? 네. 아니 2014년부터 오른 게 얼만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제가 책을 지금 팔아봐야 별로 인쇄 수입에 크게 도움도 안 되지만요. 제 책 보시면 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 향후 5단계에 걸쳐서 이제 저는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집값 바닥 구간이 어떤 2014년 정도에 비해서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의 수준 그걸 PIR이라고 하고 또는 그다음에 이제 실질 가격이라고 하는 것, 즉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를 표현하는 어떤 지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40% 50% 정도는 빠져야 돼요. 네.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게 꼭 그만큼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만큼 지금 고평가돼 있다. 즉 버블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 동안 집값이 빠진다고 하면 뭐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금 집값에 반토막 나는 경우들도 많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30% 빠졌다면 한 1, 20%는 더 빠질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네.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30% 빠진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이제 개별 아파트별로는 뭐 20% 빠지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버블이 심했던 지역은 네.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져야겠죠. 이건 네.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오르는 기간에도 별로 안 올랐던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빠져도 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르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올랐던 지역. 뭐 강남은 불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2006년, 2007년에도 강남 불패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실거래가 추이 한번 여러분들 다 검색해서 보세요. 그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2008년부터 해서 2013년 바닥까지 얼마나 빠졌나. 예를 들어서 강남의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4억 하던 게 뭐 8억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거 뭐 50%는 아니지만 거의 40% 이상 빠졌잖아요. 예. 강남 불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오를 때 강남 불패인 것처럼 보이지 내릴 때는 버블 심한 지역은 내려요 다. 네. 그러니까 오를 때의 그 상식을 가지고 이 하락 사이클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특히 지난 7, 8년 동안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뭐 그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기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막 부동산 뭐 사실상 갭 투자라고 얘기했지만 갭 투기를 선동한 그런 부동산 투기 선동한 그 유튜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때는 그럴 듯해 보였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주택 공급 부족해서 오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공급 부족하게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면 지금 공급이 갑자기 늘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다 유동성 사이클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때는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 사이클, 특히 유동성 사이클이 이제 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도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유동성 사이클이 상승기일 때, 즉 저금리와 유동성이 넘쳐날 때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생각하시고 그때의 상식에 맞춰서 막 투자 판단하시면 낭패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 과거에 2010년대에도 그 뭐 반포자이나 이런 데가 좀 미분양이 났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앞으로 뭐 강남 3구, 강남 4구 주요 지역에 그 분양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겠죠, 당연히. 아, 진짜요? 웅달님도 하도 이제 지금 상승 사이클일 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40인데 과거에는 또 제가 관심이 책으로만 보고 이제 접했잖아요. 그래서 신문기사로만 이제 검색을 해서 아는 거고 이제 하락기를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믿기죠,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만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7, 8년 동안은 30대로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연끌족 세대인데 그 세대의 감각으로 그 지난 7, 8년간의 흐름을 그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런 질문하신 것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로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심스럽게 질문할 내용이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양 많이 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거 아직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PF 뭐 부실 생긴다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그 레고랜드 발로 해서 이제 채권 시장 얼어본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 PF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건 부동산 PF인 거고요. 부동산 PF는 뭐 증권사들, 저축은행들 잔뜩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금리 조달하려고 그러면 한 달여 빌리는데도 ABCP라고 하는 그 채권, 자산담보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그거 뭐 20%를 줘야 되잖아요. 연율로는 200% 넘어갑니다, 사실은. 여튼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나타날 현상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미분양 물량 잔뜩 늘어날 거고요. 근데 아직 초기예요. 이거 미분양 물량 초기 되면은 이제 그 좀 지나면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앞으로는 다 완판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걸 미분양 납물량을 그냥 미분양 납물량 판다 이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걸 슬그머니 이제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도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로 살아보고 사시라 뭐 이러면서 또 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매매 수요는 얼어붙는데 전세 수요는 어쨌거나 꾸준히 그래도 웬만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이제 구하려는 사람들한테 전세로 살아보고 뭐 나중에 분양받아라. 근데 그거 하시면 거의 사기판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 중소 건설업체들 중에 아마 도산하는 기업들 나올 겁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그리고 하우스푸어 현상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난 시기에 주택시장 상승기 때 영앤 리치를 꿈꾸면서 투자하셨는데, 아마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영앤 리치가 아니라 영앤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영끌족들이 너무 무리하게 빚내서 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영끌족들이 이제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끌족 불황 현상이 생겨날 거고요. 지금도 뭐 무지출 챌린지 뭐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오는 거군요. 그것 때문에 하는 현상이고, 말이야 무지출 트렌드인데 그 영끌족들이 지출을 줄이니까 개별적으로는 그 소비를 줄이는 거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내에서의 총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영끌족 불황 현상도 생겨날 거고, 또 영끌족 저출산 현상도 생겨날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게요. 제가 이거 진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100분 토론 나가서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그 서울에서 집값이 오를 동안 특히 2014년 이후로 서울 수도권에서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는 동안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물론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이제 보육 독박하는 그런 혜택라든지, 보육 교육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다든지, 또 어쨌거나 여성이 이제 그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사회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2014년 이후에 우리 출산율이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져서 세계 비교 경쟁 대상이 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된 배경에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젊은 친구들이 집장만 하느라고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게 이제는 빚 갚느라고 아이를 출산을 2명 놓을 걸 1명밖에 안 놓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도 집값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연골적 저출산 현상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바닥 신호를 읽으려면 경매 물량이 쏟아져야 돼요. 근데 경매 물량이 언제 쏟아지냐? 경매 물량이 정말 정점을 찍을 때가 주택시장의 바닥권일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난 하락 사이클 때 언제였냐? 2013년, 2014년이었어요. 근데 2008년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2013년, 14년 가서야 그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못 버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매물 쏟아내고 그러면서 그걸 도저히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하우스푸어들이 차압당하고 경매 넘어가고 그러면서 경매 물건 쏟아지면서 그때 이제 바닥을 찍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5, 6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한동안은. 그리고 일단은 갭 투기가 심했던 지역,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올랐던 뭐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 먼저 빠지지만 이제 앞으로는 강남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구간에 저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부터 이제 핵심 지역까지. 섣불리 덤벼들지 마시고요. 특히 그 지난 주택시장 하락 사이클에서도 일시적으로 반등 구간이 있어요. 주식시장에도 반등 구간이 일시적으로 나오듯이. 근데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속고 하시면 안 된다. 주식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샀다가도 오늘 팔 수도 있지만 주택시장이라는 건 보통 한번 샀다가 특히 주택시장 침체기엔 거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잠깐 반등했다 하더라도 그때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실제 좀 초기 구간에 하락 초기 구간에 샀다 그러면 그게 바닥을 사이클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인구 구조 측면 때문에 아마 2021년에 집값이 역사적 고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여튼 쉽게 그냥 섣불리 덤벼들지 마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전세가율 그거 지표도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붙는 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은 전세가율이 이제 붙었다가 갭투기가 승인할 때는 붙었다가 지금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못 따라가니까 이제 그게 그 매전 갭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시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게 한동안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향후에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매매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구간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매전 갭이 다시 이제 붙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흐름이 전개되긴 할 텐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사이클 구간에서 5, 6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날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2차 전지하고 부동산을 이야기를 섞어서 해서 뭐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걸 붙여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향후 5년 동안 2차 전지는 계속 상승세고 그냥 5년만 보자고요. 그 이후에도 상승하겠지만 하여튼 2차 전지는 향후 5년 동안 계속 상승세고 그다음에 집값은 향후 5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꼭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노후를 잘 대비하고 싶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저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오늘 사실은 저는 이게 집값 흐름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뭐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하다 보니 사실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부동산 그 가격이 오르면 그 개인들은 그걸 뭐 재테크의 차원의 문제, 집값 오르내리고 많은 문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비용 구조가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자원 분배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땅값, 집값은 올라가는데 산업값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못 낳는 이런 세태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 거품이 지금 꺼지는 단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내 개인 차원의 재테크 문제가 아니고 또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벼락거지라고 조롱하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사회적인 멘탈리티인지 그런 거 좀 반성을 하시고 우리 사회가 진짜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 없이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은 사실 한국전쟁의 폐후에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점에서 보면 그 기적 같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집값이 높아서 결혼도 미루고 애도 안 낳는 사회, 이걸 보면 거의 디스토피아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해소해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하락 사이클을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탐욕을 부렸던 분들이 고통을 받겠지만 그거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면 해야 될 방향이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의 저자이신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